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으로 지금 이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만나보세요.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마키아벨리와 군주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의 컨텐츠는 유럽의 기초 상식 등을 조금 요하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컨텐츠인 군주론 시리즈 1편의 카트린 드 메디치 성 바르톨로메오 대학살 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때는 1572년 8월 17일 프랑스 내 가톨릭과 개신교의 융합을 위해서 샤를의 여동생인 마르그리트와 개신교 쪽의 나바르의 앙리가 둘이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날 많은 개신교도들이 파리로 몰려들었는데 개신교도들이 파리로 몰린 8월 24일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에 개신교도들이 대학살되는 성 바르톨로메오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톨릭 교도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수천여 명의 개신교도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 파리에서만 한 3,000명 정도 죽었고 전체적으로 프랑스에 퍼져서 한 10,000여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악몽과도 같은 학살 사건은 프랑스 곳곳에 불똥을 튀겼고요. 결국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의 대부분은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거나 아니면 스위스 쪽으로 망명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얻었던 것인지 2년 후에 샤를 9세는 23살의 나이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 결과 1574년 카트린 드 메디치의 셋째 아들인 앙리가 앙리 3세로 즉위하게 되는데 이 앙리는 카트린을 되게 많이 닮아서였는지 카트린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아들이에요. 국내 종교 전쟁이 악화되는 이 상황에 앙리 3세는 근위병에게 명해서 카톨릭 세력의 중심 인물인 기즈공 앙리 1세를 암살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가톨릭 교도들이 앙리 3세에게 무척 화가 났겠죠. 그래서 급기야는 앙리 3세는 1581년 8월 1일 도미니크의 수사 자크 클레망에게 암살당하게 됩니다. 어머니 카트린이 죽은 지 7개월 후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261년간 이어졌던 발루아 왕조는 앙리 3세의 죽음을 기점으로 단절되었고 이후 살리카법에 따라서 프랑스의 왕으로 즉위한 사람이 바로 나바르의 앙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앙리 4세 되시겠습니다. 1552년에 태어난 그는 결혼식이 미그노 3,000명이 살해된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대학살의 배경이 된 만큼 종교와 계속 엮여요. 일단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의 종교가 달랐어요. 아버지는 가톨릭, 어머니는 개신교.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종종 종교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앙리는 자연스럽게 두 종교 모두 익숙한 상황에서 자랍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따라서 가톨릭 교육을 받았고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를 따라서 개신교가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사망하고 나서 이 나바라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게 돼요. 그가 나바라 왕으로 즉위하던 해에 제3차 종교전쟁이 끝났고요. 이 둘 사이의 평화조약의 일환으로 앙리 4세와 프랑스의 왕 샤를 9세의 여동생 마르그리트의 결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 6일 후에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대학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앙리 4세는 이때 겨우 목숨은 부지했으나 파리 왕궁의 억류가 돼서 가톨릭으로 강제 개종을 당했어요. 그러던 1574년 제5차 종교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샤를 9세가 사망하고 폴란드의 왕으로 가있던 앙리 3세가 프랑스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앙리 3세가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고 그 사이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앙리 4세는 파리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나바르 왕국으로 돌아와서 가톨릭 개종을 거부하고 또다시 개신교로 돌아서서 개신교의 수장이 됩니다. 하지만
1577년 발발한 제6차 종교전쟁에서 앙리 4세가 소극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개신교도들이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진 제7차 종교전쟁 때 그의 군대가 많은 승리를 거두며 불만은 좀 사그라들었고, 이후 4년간의 평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589년 앙리 3세가 사망하면서 나바르의 왕이었던 앙리 3세가 프랑스로 넘어와서 앙리 4세가 된 겁니다. 앙리 너무 좋아하죠? 앙리 3세가 프랑스를 다스리는 앙리 4세가 되어서 이제부터 프랑스는 발루아 왕조가 끝나고 부르봉 왕조가 시작됩니다. 물론 그리 순탄하진 않았어요. 왕국 전체에 걸쳐서 그를 인정하는 세력은 오직 개신교 세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가 프랑스의 실질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는 종교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일단 신성동맹을 이끌어가던 가톨릭 세력을 무력으로 정복을 하고 자신의 왕권을 강제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는 가톨릭 신성동맹에 대한 전투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 이전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그가 프랑스 왕위 계승법에 따라서 프랑스 왕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톨릭 신자여야 했다는 겁니다. 또 다시 가톨릭으로 개종을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바꾸지 않고 일단 1590년 신성동맹과 에스파냐군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고, 1591년에 개신교 신자들의 신앙활동을 허용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꿋꿋하게 개종하지 않고 버텼으나 결국 1593년 그에 대항하던 신성동맹 총신분회의가 새로운 왕을 선출하겠다라면서 움직이자 결국 그 해에 개신교를 버리고 또다시 가톨릭으로 개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성동맹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고, 그가 개종했다는 것에 실망한 개신교도들은 이제 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종교로 문제를 겪던 앙리 4세는 1598년 기나긴 내전을 치르면서 각 지방의 신성동맹 세력과 에스파냐군을 격파하고 드디어 1598년 5월 2일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화평을 선언하며 모든 이에게 믿고 싶은 종교를 믿을 자유를 부여하며 누구도 종교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면서 낭트 칙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마침내 내전을 종식시킨 거죠. 그래서 그가 앙리 대왕이자 부르봉 왕조의 시조이자 명군주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낭트 칙령이에요. 그는 프랑스 전역을 다시 정복하고 통합해서 종교적 평화를 가져온 왕으로 우뚝 서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앙리 대왕이라고 불린 그가 아내 마르그리트와의 사이는 조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자식을 보지 못했습니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못한 거예요. 후계자를 낳지 못했으니까요. 앙리 4세와 부인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좀 미적지근했어요. 국내 정세도 당연히 안정되지 않은 불안정한 궁정에서 프랑스 왕으로 즉위를 했는데 정식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대관식을 치르지 못했거든요. 그냥 즉위만 해서 실질적으로 통치만 한 거예요. 가톨릭 신자들이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가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대관식을 치르고 인정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종교적으로 내전이 터지고 하니까 좀 바빴던 데다가 서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은 종종 싸웠고, 한 번 다투면 하루 안에 중재자가 나타나서 서로의 관계를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이 마르그리트가 한 번 삐치면 5일씩 삐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중재자였던 쉴리공이 부부싸움을 말리러 입궁을 했었다고 해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고 취향이 맞질 않으니까 당연히 아이가 생기기 힘들고 서로 공공연하게 바람을 피우고 살았기 때문에 더더욱 아이를 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게다가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신성동맹과 에스파냐를 격파를 하면서 업적을 쌓아가고 나라가 조금 안정이 되어 갈 때쯤에 이 앙리 4세가 애정을 준 상대가 나타났습니다. 손은 수많은 일을 합니다. 만지고, 잡고, 누르고, 이 그녀가 바로 가브리엘 데스트레입니다. 네, 이 앙리 4세의 별명은 앙리 대왕도 있지만 또 다른 별명이 있었어요. 또 다른 별명은 호색한. 말년에 또 다른 여자를 건드려서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다른 별명이 생겼어요. 늙은 호색한. 그의 별명이 호색한인 만큼 거느린 첩만 해도 56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아꼈던 첩이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쾌브르 후작의 딸이었던 가브리엘은 앙리보다 19살 어렸어요. 가브리엘은 흡사 디안 드 푸아티에가 되살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만큼 아름다웠었다고 합니다. 큰 키에 날씬한 몸매, 흰 피부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금발과 어우러지는 푸른 눈동자, 백옥 같은 피부, 진주 같은 치아를 가졌다. 거기다가 완벽한 가슴을 지녔으며 손동작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무슨 의미냐면 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정말 아름답긴 아름다웠나 봅니다. 특히나 앙리는 그녀의 가슴을 좋아했다고 해요. 게다가 그녀는 경건한 가톨릭교도였으며 정치에도 관여했다라는 점이 디안 드 푸아티에와 비슷했습니다. 이 가브리엘이라는 여자는 1571년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녀에 대한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말이 돌 뿐이에요. 정확한 정보는 없고 뭐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식으로 살았고 뭐 어떤 사람을 거쳤으며 어떤 위기가 있었고 이런 게 없어요. 단지 알려진 것이라고는 외가 쪽 여인들이 대체로 행실이 그리 바르지 못했다라는 것 정도? 이 가브리엘의 할머니가 프랑스와 1세 애첩이었다라고도 하고 그녀의 어머니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브리엘의 아버지가 가족들이 함께 살던 성을 창녀들의 매음굴이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일명 리앙쿠르라고 불리는 귀족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이 가브리엘은 결혼을 한 뒤에도 애인을 되게 많이 만나고 다녔어요. 심지어 이 앙리 4세를 만나면서도 남자를 만났어요. 그녀가 19살이 되던 해인 1590년 당시 애인이었던 벨가르드 공작을 따라서 궁정에 들어가게 되었다가 앙리 4세를 만나게 되었고 이 앙리 4세가 가브리엘을 보자마자 첫눈에 뿅 하고 반해서 구애를 했고 둘이 연인 사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서로 있는 듯 없는 듯 무시하고 바람이나 피우던 마르그리트와는 달리 이 가브리엘은 앙리 4세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헌신합니다. 앙리 4세가 프랑스 각지에서 반란군과 종교적으로 전투를 벌여야 하는 일이 있으면 이 가브리엘이 결혼했더라도 만삭의 몸으로 전장에 같이 나가서 싸우진 않고 천막에서 같이 찬바람 맞으면서 왕의 옆에서 식사를 도와주고 각종 수발을 들어줬던 거죠. 그것 말고도 때로는 왕을 위해서 금전적 수완을 발휘하기도 하고 전장에서 쏟아지는 포탄 속에서 병사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총희의 귀감이 되기에 부족한 점이 없었어요. 내조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짓을 다 한 거야. 그리고 그녀는 1593년에 앙리가 가톨릭
개종하는 데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었다라고 해요. 물론 이쯤에 앙리 자신도 프랑스를 다스리면서 개신교도인 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걸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거겠죠? 이 앙리 4세는 파리는 미사를 드려서라도 가질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1594년 2월 27일 드디어 프랑스의 왕으로서 정식으로 대관식을 거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즉위하고 4년 반 후의 일이에요. 자, 그리고 그 무렵 앙리 4세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가브리엘을 위해서 그녀의 늙은 남편인 리앙쿠르의 영주 니콜라 다메르발과의 결혼을 무효화하고자 애썼어요. 그냥 애첩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거야. 이제 너무 아끼는 첩이다 보니까 아예 그냥 결혼을 무효화시켜버리고 싶은 거죠. 근데 결혼을 무효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 아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이 무효임을 교회가 인정하도록 리앙쿠르에게 왕권을 행사해서 스스로가 성적 불능임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 아내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에 정말 누워서 잠만 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리하여 그녀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결혼이 무효하니까 이혼도 아니에요. 그냥 다시 싱글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1594년 6월 3일에는 앙리와의 사이에서 장남 세자르 드 부르봉이 탄생합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말이 안 되죠. 이 여자는 싱글인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1595년에 앙리 4세와 파리 의회에서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를 자신의 자식이라고 인정한다라는 일을 거친 뒤에 세자르는 방돔 공작이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앙투안 드 부르봉인데 앙투안 드 부르봉이 방돔 공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기를 자기 자식한테 그대로 물려준 것이기 때문에 세자르를 방돔 공작에 올렸다는 것은 그를 친자로 인정한다라는 의미와 같겠죠. 가브리엘은 세자르 이외에도 앙리와의 사이에서 딸 카트린 앙리에뜨 그리고 아들 알렉산드르를 더 낳았어요. 그리고 이 카트린 앙리에뜨와 알렉산드르 역시 똑같이 앙리 4세의 자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앙리는 자기의 자식들을 낳은 가브리엘에게 1596년 몽소 후작 부인 이듬해에는 포보르 공작 부인의 자귀를 하사합니다. 그러면서 정식으로 프랑스 국왕에 인정된 총리로서 프랑스를 위해서 외교관으로도 활동하기도 했고 또한 대립하던 국내의 유력 귀족들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유력 귀족가의 부인들을 만나서 여자들끼리 결속시킨 다음에 따로 이제 또 집으로 가서 자기 남자들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여자끼리 모여서 자, 우리 잘해봅시다. 각자 가서 남자들을 설득해봐요. 그런 다음에 각자 가서 남자들을 설득시켜서 내전을 종식시키기도 했어요. 꽤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렇듯 앙리 4세의 명실상부한 반려자가 된 가브리엘은 인색하기로 유명했던 잉글랜드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조차 그녀에게 사파이어와 큰 다이아몬드를 장식한 금 브로치를 선물하기도 했었대요. 자, 이렇듯 앙리의 총애를 받은 가브리엘의 초상화가 있는데 원래는 작자 미상인데다 누가 왜 그렸는지도 공개되지 않았고 갑자기 개방된 왕실 보물창고에서 떡하니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앙리가 좋아하던 완벽한 가슴이 뭔지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자, 바로 이 작품. 두 명의 여인이 다 벗고 한 여인이 다른 여인의 젖꼭지 부분을 살짝 잡고 있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목을 끌기에 딱이었죠. 여전히 누가 그렸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그저 퐁텐블로 성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화가들
퐁텐블로파라고 불렀는데 이 퐁텐블로파가 그렸다라고만 남아있어요. 이것도 누가 그렸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작품의 모델이 이 가브리엘 데스트레와 그녀의 동생이었던 빌라 공작 부인이다라는 것만 밝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은 자매라는 건데요. 동생이 왜 언니의 젖꼭지를 잡고 있는 걸까요? 이때 여성은 임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젖꼭지를 만지는 행위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여동생이 가브리엘의 젖꼭지를 만지는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가브리엘이 현재 임신 중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녀는 현재 앙리 4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녀의 왼손은 반지를 들고 있어요. 자, 그녀는 왼손으로 반지를 들고 있는데 이것이 앙리 4세에게 받은 반지겠죠. 하지만 아직 끼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둘이 정식으로 결혼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에 보이는 여자가 한 명 있어요. 빨간색 옷을 입고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뜨개질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이 여인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작자 미상이기 때문에 누군지 밝혀지질 않았거든요. 이게 사실 그림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액자다. 뒤에는 사실 그림이다. 라는 주장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일명 빨간 여인이라고 불리던 가브리엘의 여자 시종장이었던 마리 아르망이다 라는 주장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작품도 유명한데 이 작품 외에도 또 다른 연작이 있습니다. 또다시 두 자매가 욕조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다릅니다. 나체로 아까 귀걸이만 하고 있던 가브리엘이 배꼽까지 내려오는 긴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고 뒷 배경에는 유모가 갓난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어요.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건 그녀가 결국 아이를 낳았다. 특히나 아들이었다 라는 거겠죠. 아들을 낳아주었다라는 것과 그로 인해 그녀의 입지가 더 단단해졌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녀가 하고 있는 진주 목걸이 있죠. 이 진주란 왕실 여인의 우아함과 영예로움, 권력 등을 상징해요. 그래서 보통 몸에 걸친 진주의 개수가 많고 고급스러울수록 신분이 높고 권력이 강한 인물로 해석됩니다. 때문에 그 가브리엘이 이렇게나 긴 진주 목걸이를 하고 한 손으로는 이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작품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작품은 이제 여동생이 사라졌죠. 대신 한 소년이 나타납니다. 아마 첫째 아들 세자르겠죠. 그리고 유모에게 안긴 이 아이는 여동생 앙리에뜨이거나 남동생 알렉산드르일 겁니다. 자, 이번 작품에서 가브리엘은 진주 귀걸이, 진주 목걸이, 진주 팔찌를 하고 있습니다. 더 다양해졌고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장식품들이 많아졌고 과일, 꽃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의 삶이 좀 더 풍족해졌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안겨있는 아이가 여자아이라서 여자아이의 탄생을 암시하는 꽃과 과일 등이 장식됐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녀는 앙리에게 최상의 호의를 베풀어서 왕실 행사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낭트 칙령을 발표할 때도 낭트까지 함께 가서 예. 같이 영접을 받았어요. 그래. 거의 그냥 왕비 역할을 했던 거죠. 실질적인 왕비예요. 뿐만 아니라 앙리는 그녀에게 성이 딸린 영토를 하사했고 그녀가 가졌던 총 영지의 개수가 12개. 그녀의 영지가 총 12개였다고 하니 얼마나 앙리가 이 가브리엘을 올려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죠. 너무 이렇게 밖에다 그래 그녀는 방치해 놓으면 앙리 안 돼. 4세의 곁에 정부로 실질적인 왕비로 입지를 다지게 되었고 그리하여
드디어 그래 우리끼리 뭐 1599년 가고 뭐. 앙리 4세는 로마 교황청에다가 마르그리트와의 결혼을 무효화하겠다라는 그렇게 편해. 신청을 그래 해놓고 최선감이 일단 부활절 축제에 지도적으로 가브리엘과 오면 결혼식을 배를 하기로 올려야 했습니다. 돼. 그 옆에 아내랑 지도 갈라서고 무엇이 연결이듯이 뭐 애인이랑 복잡한 게 많이 결혼하겠다. 걸리가 있는 것 같아 공부해 보면. 자, 그리고 결혼식 준비를 위해서 뭐 내용은 내가 가브리엘은 모르겠는데. 파리로 향하고요. 그래서 앙리는 퐁텐블로 성에 오늘 깍듯이 남았는데 상현님한테 그 파리에 배를 도착한 올리고 날 밤 그래, 지인의 해야 집에서 지금 만찬을 즐기던 가브리엘은 갑자기 그러면 메스꺼움을 내일 느꼈고 우리끼리 가자. 그게 임신 편하다. 5개월이었던 가브리엘은 이튿날 오후부터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예정일보다 4개월이나 빠른 분만으로 인해 고통은 극에 달했고 결국 의사가 그녀의 뱃속에서 죽은 아이를 조금씩 그렇지. 꺼내야 했어요. 그리고 이튿날인 4월 10일 부활절 축제 그래, 전날 가브리엘은 임신 중독증으로 28살의 생을 마감합니다. 저거 일선 그녀가 공도 있잖아. 프랑스의 공식 거기에서 왕비가 뭐 되었던 하고 올 처지가 아니면 바로 올 것 같으면 그 앞에 가면 그녀의 소식을 들은 쟤를 앙리 술잔 4세가 놓고 쟤를 퐁텐블로 지낼 때가 궁전에서 있어. 파리로 내 허겁지겁 거기는 내 달려왔으나 손바닥 끝이 그녀는 훤하게 다 사망했고 알잖아. 그녀를 사랑했던 앙리는 왕비도 아니었던 그녀를 왕가의 장례식을 치르도록 명령합니다. 삶은 계란 있잖아. 그래서 이거 장례식을 구운 계란. 왕비급으로 치렀어요. 그거 게다가 이 한 4개 앙리도 온통 하고 검은색 옷을 입은 술, 채로 술은 집에 상을 있으니까 치렀는데 가져가면 되고. 당시 그래, 프랑스의 잠깐 왕은 올리고. 온통 검은색으로만 입는 경우는 정말 거기에는 흔치 않았기 자네들은 절 때문에 삼배해. 앙리가 나는 얼마나 국뽕자세로만 사랑했는지 절할 때까지 그래 있으면 돼. 그게 그 당시 방식이야. 난산의 지금 고통 때문에 사랑의 일그러진 도전을 얼굴로 서서하게 하면 안 돼. 굳어서 죽은 가브리엘을 위해서 이 가브리엘을 그대로 조문객들에게 보여줄 수 그 없잖아요. 박항일 왜 도전은 다른 나라 상배를 그 받고 상대는 보면은 사배를 받아. 관 속에 이렇게 그래, 나는 눕혀놓고 박항일 얼굴 부분만 도전이 이렇게 내 관 뚜껑 세상이다. 열어가지고 내 다리 제자니까 거기다 저를 꽃 할 수가 놔주고 없고 마지막으로 꾹꾹 약간 인사하고 숙이고 하잖아요. 있으면 돼. 근데 그 관에다가 맞잖아. 일그러진 그래서 그녀의 그 질서가 얼굴을 흐트러지면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복잡한 그녀를 문제들이 닮은 생긴다니까. 밀랍 그래서 인형을 지금 대신해서 돈도 놓았다고 합니다. 공개하지 말라는 이유가 결국 그녀가 박항일 죽음으로써 도전이 만들어낸 공인된 돈하고 총리가 프랑스의 두 개를 왕비로 비교를 즉위하는 일은 일어나지 분석해서 않았고 가브리엘이 그게 갑자기 죽자 공포가 되고 나면 사람들사이에서는 걷잡을 그녀가 수가 독살당한 게 없어. 아니냐라는 우리 말이 식구도 있긴 마찬가지야. 했는데 그걸 임신 돌아다니고 자랑하면 중독증이 옆에 맞는 것 보여주면 같고요. 당시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로 돈 그의 박항일 죽음을 만들어낸 신의 뜻으로 여기고 돈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그렇게 인연을 안 하더라고, 가브리엘을 만들 잃은 때. 앙리는 더 그런데 슬퍼할 그게 그래 쉬운 겨를도 게 없이 아니야. 거기 6개월 정도 사람을 슬퍼했다고 해요. 죽이고 살리고 더 본인을 슬퍼할 겨를 없이 크게 1600년 그 학간시기는 그 모든 게 프란체스코 안에 다 1세 들어있는데 딸 돌아가시고 마리와 나니까 결혼을 하게 그 되었는데 기운이 딱 이 끊기니까 애들 이렇게 마리와의 번치잖아. 사이에서 왕위 계승자인 루이 13세를 포함해서 자식 6명을 그러니까 낳습니다. 그렇게 1601년 그 우리가 루이 4세의 치세 아래에서 새로 프랑스 만드는 왕국은 거를 오랜만에 얘기하는 평화를 하자면 누렸어요. 그 박학경 만들어낸 그거를 프랑스의 농업과 면밀히 상업, 분석해서 상공업이 부활시키고 모든 우리가 분야에서 업그레이드 거의 시켜야 돼. 종교전쟁 이전에 그래서 번영을 그 되찾았고 공부하지 말라는 거야. 프랑스에서 처음 비단이라는 게 생산되기 시작했으며 앙리 4세는 전 국민이 일요일 맞지만 하루만이라도 괜찮아. 모두가 그냥 밥 우리가 요리를 이제 먹을 수 우리 있을 만큼 식구들만 풍요로워지기를 바란다 보잖아. 라고 하면서 태평성대를 꿈꿨습니다. 음. 꿈꿨고 거의 이때 정말 모든 닭 요리가 이제 막 개발이 됐고 이때 코코뱅이 만들어졌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그래, 그 되게 전민규도 사람들의 어제 상황이 되게 사람 다 한번 나아졌고 보여주지 말아라. 거의 그 이루어졌다라고 미완성이 봐야죠. 나가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집행하는데 이후 그렇게 회복된 국력을 우리 바탕으로 뜻이 노출돼 버리잖아. 1610년 신성 로마 제국에서 시작된 가톨릭 황제와 개신교 제후들 간의 분쟁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합스부르크 가문과의 일촉즉발의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보안이 생명이잖아. 점점 새로운 전쟁의 기미가 보일 때쯤 전쟁 준비를 하던 앙리 4세는 1610년 5월 14일 자네가 주가 되고 안타깝게도 가톨릭 광신교인 프랑스와 라바이아라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해서 사망합니다. 앙리 4세를 죽인 그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되어서 고문을 받았고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별다른 정황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서 17일 후에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냥 사형이 아니고
거열형에 처해집니다. 참고로 앙리 4세의 유언은 내가 칼에 찔렸다! 였다고 합니다. 앙리 4세가 사망한 뒤 그의 뒤를 이어서 루이 13세가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고 뒤이어서 손자, 증손자들이 차례차례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덕분에 그의 명성이 비교적 묻히기는 했지만 앙리 4세가 절대 임팩트가 없는 왕은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오늘의 컨텐츠인 앙리 4세와 가브리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나중에 그의 아내였던 마리의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잃어버린 공주 아나스타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우리는 아나스타샤 공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아나스타샤가 잃어버린 공주가 되었는지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역사 공부를 합시다. 일단 역사 공부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러시아 제국으로 갑시다. 여러분들 아나스타샤 공주가 러시아 공주인 건 알고 계시죠? 러시아 제국으로 할게요. 러시아 제국은요 300년 동안 로마노프 왕가가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러시아는 다른 유럽 국가와 물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 다른 나라와 전쟁도 하고 정치적으로 갈등도 있긴 했지만 일단 이 로마노프 왕실은 19세기 말까지도 절대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니콜라이 알렉산드로비치 로마노프, 즉 니콜라이 2세가 마지막을 화려하게 말아먹고 러시아 제국이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이 사람이 니콜라이 2세입니다. 참고로 이 니콜라이 2세는 영국의 조지 5세와 이종사촌간인데요. 얼굴이 너무 똑같이 생겨서 쌍둥이로 오해받을 정도였어요. 되게 닮았어요. 이 조지 5세의 어머니인 알렉산드라와 니콜라이 2세의 어머니인 다그마르가 자매지간이에요. 여기 왼쪽에 있는 여자가 영국의 여왕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남자가 조지 5세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자가 여기 왼쪽에 있는 니콜라이 2세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자매도 닮았는데 아들들이 외탁을 해서 어머니를 똑같이 닮은 거야. 그래서 엄마들도 닮고 아들들도 닮았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조지 5세의 결혼식 때 니콜라이 2세가 참석을 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니콜라이 2세를 조지 5세로 착각해서 결혼 축하해 신랑 이라고 조지 5세의 결혼 축하를 니콜라이 2세에게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로마 그래서 아버지로서 되게 좋은 아빠였는데 황제로서는 좀 유약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니콜라이 2세는 1894년부터 러시아를 통치를 했는데 이때 잘한 건 뭐냐면 경제가 급성장했어요. 산업을 성장시켰다는 거고 잘못한 점은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적 조건들을 모두 기존 체제에 맞춰서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르주아나 노동자 계급들은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정치적으로는 소외가 된 상태였어. 절대 왕권이었으니까 딱히 시민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대를 내려오는 그냥 왕가가 권력을 잡고 있는 형태였으니까. 그래서 이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자유주의를 원하기 시작했고 1904년 2월에 우리 한국의 지배권을 두고 일본과 싸움 러일 전쟁이 있었죠. 이 러일 전쟁에서 패배했는데 이때를 빌미로 반정부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 차르를 믿었어. 차르는 이제 러시아의 황제를 차르라고 불러요. 진심이 갈립니다. 이 버스 안에는 열리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소 폭탄 짜르 bomba 아시죠? 차르 bomba의 그 앞에 차르가 바로 황제고요. 뒤에 bomba가 이제 폭탄. 그래서 황제 폭탄이란 뜻입니다. 차르 bomba. 그래서 짜르는 괜찮은데 이 신하들이 정치를 되게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러시아 사람들은 그동안 받았던 부당한 대우들, 그러니까 막 11시간씩 노동을 한다든지 노동조합이라는 게 없어서 노동조합을 이제 만들고 싶다라든지 이런 요구사항들을 적어서 청원서를 들고 가서 궁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아버지 차르 앞에서 의견을 전하면 우리 차르가 그걸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이 차르에게 미리 우리는 앞으로 겨울궁전 앞에 가서 행진을 할 거고 우리는 청원을 받아주기를 원한다. 우린 이렇게 호소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전했어. 그렇게 1905년 1월 9일 일요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14만 명의 시민이 모여서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차르가 아니라 경찰과 군대였고 평화롭게 시위를 하던 군중들에게 경찰은 발포하기 시작합니다. 유혈 진압을 한 거죠. 노동자들에게 발포를 한 뒤에 사태가 궁금해서 모인 학생들, 격분한 사람들, 구경꾼들이 모였는데 그 구경꾼들까지도 발포를 함으로써 수천 명의 부상자와 600명가량의 사망자를 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축적이 되어 왔던 사회적 갈등들이 폭발을 했고 동시에 신성하고 공정했던 차르에 대한 국민들의 신망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피해 일요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러시아 혁명의 도화선이 된 거죠. 사실 니콜라이 2세는요 궁전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고만 받았어. 노동자들을 선동하는 한 신부가 문제를 일으켰고 이것은 적절하게 대처가 될 것입니다 라고 성공한 그냥 받고 보고받고 궁을 떠나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차르에 대한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오고 부상자가 몇 천을 넘자 러시아 국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노동자들은 시위와 파업을 계속했고 학생들과 농민들은 소요 사태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되어 10월이 되자 전국적인 파업에 돌입했죠. 근데 이게 사실 늦은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루이 16세 처형했던 프랑스 혁명이 몇 년도에 일어났죠? 1789년. 근데 벌써 20세기인데 전세 정치를 운운하면서 뭐 아버지가 반동 정치를 하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왕권이 어쩌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엎을 때가 된 거야. 어쨌든 이 니콜라이 2세는 10월에 국민들의 자유와 입법권을 보장하는 선언을 하면서 황제의 독점적 권한을 좀 제한을 하고 시민들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정치적 권리와 자유 등을 허용을 해줍니다. 무려 20세기에 이것을 발표를 하고 이걸 10월에 선언을 해서 10월 선언이라고 불립니다. 자, 그제서야 이제 일부 국민들은 이제 정부를 믿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혁명을 그만두었고 일부는 안 돼, 우리 계속해야 돼, 우리 노동자들의 뭐 권한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싸워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혁명은 흐지부지 돼서 1차 러시아 혁명이 그렇게 끝이 납니다. 10월 선언은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한 거지 사실 니콜라이 2세는 틀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전제 정치의 틀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1914년에 또 사건이 터지죠.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합니다. 러시아가 참전을 했고요. 안 그래도
이 러시아 정세는 지금 뒤숭숭해 있었어요. 1907년쯤부터 막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뭐 정치가 어쨌네, 뭐 신권이 어쨌네, 막 이러면서 막 암살을 한 해 만에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전쟁까지 터져버리니까 남편 끌려가죠, 아들 끌려가죠, 돈도 못 벌죠, 막 빵값은 뛰죠 이러니까 국민들이 짜증나기 시작하죠. 근데 거기다가 이겼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지잖아. 근데 계속 지는 전쟁에다가 물자를 퍼다 쓰니까 국내에는 식량이랑 물자가 턱없이 부족하고요. 굶주림에 지쳐있는데 거기다가 러시아잖아. 영하 20도야. 막 힘들어 죽어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식료품 가게를 터는 일이 좀 잦아지고 노동자들은 빵과 평화, 토지와 자유 이런 걸 외치면서 파업이랑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달래놓은 지 10년도 안 돼가지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마침내 1917년 3월 차르타도 전쟁 반대를 외치면서 러시아 민중들은 왕궁으로 몰려들었고 이들을 진압해야 할 진압군들이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파업 때문에 못 와. 그리고 한 연대 하사가 자기 지휘관을 쏘면서 혁명에 가담을 했어요. 결국 시위를 진압하던 사령관들은 진압을 포기해버렸고 전쟁에 지쳐있던 병사들까지 혁명 편에 섭니다.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니콜라이 2세는 쫓겨나다시피 내려옵니다. 동생 미하일한테 재위를 넘겼는데 동생 미하일 역시 이 왕권을 거부를 하고 1917년 3월 3일 러시아 공화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3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로마노프 왕조가 막을 내립니다. 정말 화려하게 말아먹었죠. 이것을 3월 혁명이라고도 하고 2월 혁명이라고도 하는데 왜 이게 이렇게 한 달이나 차이가 나냐면 당시 러시아가 사용하던 달력은 율리우스력이고요. 지금 우리가 아는 건 그레고리우스력이기 때문에 달력에서 좀 차이가 나요. 이 혁명이 끝나고 이제 망명에서 돌아온 레닌이, 여러분 레닌 아시죠? 이 레닌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레닌이 임시정부를 비난을 하면서 민중들에게 소비에트의 권력이 돌아가야 되고 전쟁을 즉각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으며 이 레닌의 지도하에 세계 최초 사회주의 혁명인 11월 혁명으로 임시정부까지 무너지게 되고요. 결국 사회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소련이 탄생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대충 그렇게 덮고요. 러시아 얘기는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합시다. 자, 스킵. 자, 넘어가고. 오늘은 아나스타시아 이야기를 하러 온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1917년에 끌려내려온 니콜라이 2세와 그 가족들은 1918년에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나스타시아 공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배경 지식을 알았으니까 이제 아나스타시아 공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가족들은 다 잘생기고 다 예쁩니다. 아주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와 독일의 공녀였던 알렉산드라 사이에 장녀 올가와 티타니아, 마리아, 아나스타샤 그리고 막내 아들 알렉세이까지 줄줄이 딸이었던 이 집의 막내딸 아나스타샤와 황태자, 앞으로 황제가 되었을 알렉세이까지 완벽해 보이는 가정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아나스타샤는 황제의 자식들 중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인기를 얻었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공주였는데 황실에서 팔았던 우표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린 우표가 바로 아나스타샤 공주 거였다고 해요. 이유는 성격도 활발하고 워낙 비글 같아서 친구들 역시 아나스타샤를 발랄하고 거칠며 짓궂은 소녀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고요.
이 아나스타샤는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사진집이 나오기도 했는데 사진 찍는 걸 좋아했고 영어도 잘했고 자수도 잘 놓고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러면서도 영특했기 때문에 이 말괄량이 공주가 황실과 국민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얼마나 장난꾸러기였냐면 하루는 짱돌을 눈덩이에 넣어가지고 둘째 언니한테 집어 던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통으로 맞아서 언니가 기절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아나스타샤는 내가 언니를 죽였어 라면서 둘째 언니가 깨어날 때까지 울기도 했고요. 부모 몰래 담배를 물어보다가 혼나기도 했고요. 정말 말썽꾸러기죠. 하지만 그럼에도 본인도 등 근육이 약해서 자주 마사지를 받았어야 됐고 무지외반증도 있었고 일단 몸 자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혈우병을 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혈우병을 앓는 남동생을 정말 잘 보살펴줄 정도로 착한 아이였어요. 근데 이 독일 왕가에 내려오는 유전병인 혈우병 때문에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요. 혈우병은 일단 피가 나면 그게 멈추지 않는 거예요. 지혈이 되지 않는 병이에요. 지혈이 되지 않아서 그 주위가 막 붓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피 한 번 나면 되게 힘든 병이에요. 근데 이 병을 알았는데 어느 시골에서 성자라는 사람이 여기를 찾아와요. 이름은 라스푸틴이에요. 이 혈우병을 고치기 위해서 황후였던 알렉산드라가 라스푸틴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혈우병이 괜찮아졌어요. 세상에나. 헉! 대박이잖아. 아니 불치병을 어떻게 고쳐요? 그래서 이 왕가 사람들은 라스푸틴을 성자라고 생각을 하고 깍듯이 모십니다. 절대적으로 신임을 해서 모든 문제를 라스푸틴한테 물어봐요. 라스푸틴한테 물어보고 상의하고 이건 어떻게 할까요? 연설문을 어떻게 쓸까요? 이건 아니고 연설문 아니고 자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종교 문제가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막 그런 문제를 전부 다 라스푸틴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그냥 막 자기 손 위에 올려놓고 막 쥐락펴락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뭘 물어보면 내가 어제 꿈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 사람이 막 다 결정을 하는 거야. 막 우주의 기운이 나한테 오고 막 내가 꿈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말이에요. 이러면서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됩니다. 궁에서는 아주 깍듯하게 아주 점잖게 행동을 했는데 점잖게 행동을 하면서도 공주들이 잘 때 잠옷을 이렇게 입잖아요. 그러면 꼭 잠옷 입고 잘 때 나타나가지고 문을 벌컥 열고 아유 우리 공주님들 잘 자요 하면서 안 입고 밖에 나와가지고는 귀부인들한테 가가지고 육체 속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성추행을 하는 거야. 남들은 근데 이 사람이 다 나쁜 걸 알고 있었어. 남들은 이 라스푸틴이 못돼 처먹은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황가 사람들만 이걸 몰랐어. 황실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우리 라스푸틴, 우리 성자님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황실 측근들이 라스푸틴을 조용히 없애버리자라고 하면서 암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암살을 시도를 하는데 청산가리를 치사량의 4배를 탄 포도주에다가 음식에다가 이렇게 준 거야, 라스푸틴한테. 우리 파티를 할 건데 이거 좀 드시죠? 라고 하면서 준 거예요. 근데 라스푸틴이 이걸 안 먹다가 한번 이렇게 쫙 술을 마십니다. 오, 맛이 좋구나 하면서 분명 바로 죽어야 되는데 치사량이 4배를 탔는데 바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막 이 2시간 동안 추는 거야. 막. 뭐지? 왜 안 죽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 명이 그걸 못 견뎌서 총을 꺼내서 그냥 총을 쏴버립니다. 아니 진짜 그냥 총을 쏘지. 총을 탁 쐈는데 라스푸틴이 거기서 다 꼬꾸라진 거야. 그래서 야 죽었다 야 시체 치워 이러면서 야 다 내려와 이러면서 시체를 다 치우려고 다가갔는데 라스푸틴이 이렇게 있다가 벌떡 일어서더니 문 밖으로 막 가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공모자들이 총을 더 쏘고 쓰러진 라스푸틴의 손을 밧줄을 묶어가지고 옆에 있던 강가에 얼음을 막 깨가지고 거기다 던져버립니다. 사흘 뒤에 그의 시체가 발견이 됐는데요. 묶여있었던 손은 이미 풀려 있었고요. 폐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인은요 익사예요. 독살도 아니고 총살도 아니고 익사예요. 신기하죠? 자, 어쨌든 요 형제들은 로마노프 왕가의 형제들은 아주 우애가 좋아서 올가, 마리아, 티타니아, 아나스타샤 요 네 글자를 따서 앞글자를 따서 OTMA라는 서명을 만들어서 각자 자기 서명에다가 다 OTMA를 썼대요. 그 정도로 되게 사이가 좋았어요. 하지만 이 행복했던 왕가를 니콜라이 2세가 말아먹고요. 황가는 유폐되고 망명생활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냐면 침실 문도 못 잠그고요. 도망갈까봐 욕실까지 병사들이 따라올 정도였어요. 나중에는 아예 삭발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게 힘겨운 망명 생활을 하던 어느 날 1918년 예카테린부르크에 감금이 되어 있다가 7월 17일 새벽 혁명군이 야 다른 곳으로 이송할 거야 야 빨리 일어나 움직여 라고 이야기를 해서 황제 일가랑 애완견, 의사, 요리사, 하인들 전부 다 지하로 모이게 합니다. 지하로 모이게 하고 모두가 지하에 일렬로 모이자 혁명군들은 처형 명령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노프 황가 일가에 처형을 명령한다. 그러자 니콜라이 2세가 이해가 안 된다면서 뭐야? 뭐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족들을 탁 돌아보는데 그때 이 군인들이 총을 난사하기 시작합니다. 니콜라이 2세는 가슴과 등에 총을 맞고 직사했고요. 황후 역시 머리에 총을 맞아서 직사했고 도망가려던 사람, 하녀 모두에게 총을 난사했고 티타니아랑 올가가 머리에 총을 맞았고요. 알렉세이 역시 처음에는 살아남았는데 곧 머리에 총알 2발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부상을 입고도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은 마리아와 아나스타샤예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총알이 빗발치는 그곳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요? 도망칠 때 옷 안에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을 막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능이 좋지 않았던 총을 다 막아준 거야, 보석이. 그래서 돈이 많아야 돼. 여러분들. 물론 지금은 택도 없죠. 이 사진이 이제 처형당할 당시 방 사진이에요. 얼마나 처참했는지 아시겠죠? 아무튼 몸 안에 보석을 갖고 있어서 총을 맞고 바로 죽지 않았고 오히려 총을 쏜 사람한테 탄환이 오히려 튀어올 정도였대요. 보석이. 그렇게 좋습니다. 탄환 연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지하라서 채광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이 어려워서 그냥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신을 들어 나르려는데 아나스타샤가 일어나서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때 비명을 들은 한 병사가 라이플 개머리판으로 아나스타샤 머리를 때려 죽였고
황실 사람들은 가솔린과 황산을 부어줘서 태워졌습니다. 그런데 황족들이 이 로마노프 황족 가족들이 죽은 다음에 루머가 돌기 시작했어요. 아나스타샤 공주만 시신이 나오지 않았다. 아나스타샤 공주는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로마노프 왕가가 사라지고 2년 뒤인 1920년 2월 베를린 한 다리에서 20대 여성이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렇게 세기의 미스테리 사건, 러시아 황녀 아나스타샤 미스테리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밤 10시 황폐화되었던 베를린 다리에서 자살 시도를 했던 여인은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서 아주 운 좋게 병원에 도착을 했고요.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 이름이 뭔지, 직업이 뭔지, 왜 자살 시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히 자살 시도를 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였기 때문에 정신 이상으로 자살 시도를 했는가 보다 라고 하고 정신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정신병원에서도 입을 열지 않아요. 2년 넘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환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아요. 우리 병원에 아나스타샤가 있다더라. 나는. 그러자 그때가 되니까 이 여자가 입을 엽니다. 사실 내가 러시아에 잃어버린 황녀 아나스타샤입니다. 1918년 당시 구타를 당해서 실신했는데 한 병사가 자기를 구해줬고 그 병사와 함께 도망쳐서 루마니아에 살다가 그 병사가 사망하면서 혼자가 되었다. 내가 그의 아이를 가지고 있어서 출산을 했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고아원에 맡기고 베를린에 도착했다. 근데 이 사람이 황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촌도 다들 황족이잖아. 그래서 사촌인 아이린이 사는 궁전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 힘이 들어서 자살 시도를 했다라고 밝힙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자 매스컴에서 주목을 하기 시작하죠. 열광합니다. 아나스타샤라는 이름이 부활이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거짓말처럼 부활해서 온 거다라는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돌았어요. 황실 가족들에 대한 책과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황실 가족들이 사실 죽은 게 아니라 다들 죽음을 위장하고 어딘가에 숨어 살고 있다라는 음모론까지 돌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당시 베를린에는 볼셰비키 혁명 때 빠져나온 러시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황족들을 기둥으로 해서 다시 러시아가 부활하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뜬금없이 아나스타샤 공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팬이 되고 진짜로 아나스타샤라고 믿은 거죠. 이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자 유럽 황실에서는 진짜 이 여자가 아나스타샤인지 확인을 해보려고 당시 가정교사까지 보냈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옆에서 관찰만 하던 가정교사가 이 여자는 진짜 아나스타샤 공주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직접 이 여자랑 만나서 이야기를 한 뒤에는 가짜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나스타샤의 숙부였던 안드레이 대공이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아이는 진짜 우리 조카인 아나스타샤가 맞아요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나스타샤를 후원해주기까지 했어요. 본인이 아나스타샤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자기 이름을 안나 앤더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제로도 아나스타샤랑 조금 닮은 듯한 외모, 비슷한 필적에 황실에서 있었던 일, 황실 예법, 어렸을 때 얻었던 흉터 모든 게 일치하고 귀 모양까지 17군데가 동일한 조직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진짜 아나스타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게다가 공주들과 자주 춤을 췄던 군인의 별명도 알고 있었고요. 그 춤을 췄던 상황도 알고 있었고요. 춤을 춰봅시다 했는데 그 춤까지 똑같이 재현해냈어요. 그 군인 역시 아나스타샤 공주님이 맞습니다! 라고 주장했어.
이러한 진짜다 가짜다 하는 진실 공방은 37년 동안 계속됩니다. 세기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충분하죠. 그동안 니콜라이 2세가 사실 영국에 망명 신청을 하면서 은닉해놓은 재산이 어마어마하다. 그걸 노리고 아나스타샤라고 주장을 하는 거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 안나 앤더슨도 난 돈에 관심 없어요. 나는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법정에서 너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다 멀리했어. 아니 왜? 그 가운데 황실 주치 가족들이 아나스타샤라고 주장하는 이 안나 앤더슨을 만나서 후원을 해줬고 1938년에 소송이 시작됩니다. 수백 명의 유럽 황실 가족들, 하녀, 관계자들이 다 법적 증인으로 나왔고 대질신문까지 했는데 해답이 안 나와. 이 여자가 진짜다 아니다라고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진짜다, 이래서 진짜다라고 하는데 진짜다 들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가짜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가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야. 그렇게 1970년 판결이 나요. 판결이 났는데 뭐라고 났냐면 안나가 러시아의 황녀 아나스타샤인지 아닌지를 재판부는 증명도 부정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모르겠다고. 근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아나스타샤다 아니다 막 말이 나오면서 그 말이 나오는 과정 자체가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십 편의 영화,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당연히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미국에 정착을 합니다. 1968년에 유럽 왕가와 역사에 관심 많은 남자를 만나서 나는 사실 진짜 아나스타샤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어. 내가 아나스타샤다. 그러니까 로마노프 왕가와 러시아 황실의 유산 상속은 내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후원받은 돈과 남편의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 유산에는 손가락 하나 못 대보고 1984년 84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죽을 때까지도 내가 아나스타샤였어 라고 하면서 죽었어요. 요게 1918년 당시 아나스타샤예요. 요 사진은 진짜 아나스타샤. 그리고 요 사진이 안나 앤더슨의 묘비예요. 아나스타샤라고 적혀있죠. 아나스타샤. 여기까지 아나스타샤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우리는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근데 1991년에 비밀리에 매장이 되어있던 니콜라이 2세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3명의 공주 유골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럼 2명은 어디 갔을까요? 1명 공주가 더 있어야 되고 황태자도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안나 앤더슨이 죽었기 때문에 더 난리가 난 거야. 그렇게 1997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디즈니 만화영화 아나스타샤가 개봉을 합니다. 그러나 1907년에 다른 공주와 알렉세이 황태자의 유골까지 발굴이 완료가 됐습니다. 집 근처에 60m 정도 떨어진 곳에 따로 매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못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잖아요. 최첨단 과학이 있잖아요. DNA 검사를 합니다. 근데 안나 앤더슨이 치밀하게도 죽으면서 저 화장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DNA가 없어요. 검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1979년에 한 병원에서 내장 조직을 도려낸 적이 있는데 이때 병원에서 이걸 보관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왕가의 DNA 역시 알렉산드리아 황후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손녀였기 때문에 친척인 에딘버러 공의 DNA와 로마노프 왕가의 DNA가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니콜라이 2세 역시 황태자 시절에 일본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에 갔을 때 오스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조직 샘플이 남아있었고 지문 같은 게 남아있었고 비교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오스 사건은 뭐냐면 일본 순사가 너무 뜬금없이 일본에 와있던 니콜라이 2세 머리를 일본도로 내리 찍은 사건이에요. 너무 뜬금없이 그냥 칼로 내리 쳤어요. 근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머리를 스치는 바람에 찰과상만 입었고요. 오스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오스 사건으로 불리는데 이 순사는 그가 유람만 즐기는 것에 분노했다라고 하면서 머리를 내리쳤대요. 그래서 살인미수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그 해에 9월에 흑사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워낙 말이 많아서 그 현에서 이 범인의 이름이 쓰다 산조거든요. 그래서 쓰다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은 성을 바꾸기 시작했고 산조라는 이름은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 이름으로 절대 붙이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게 말이 많았고요. 또 약간 군인들한테 위문 편지 보내듯이 니콜라이 2세한테 막 일본인들 편지를 쓰는 거예요. 미안하다. 우리 일본인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정신 이상자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10,000통을 썼답니다. 어쨌든 이로써 일가족 모두 처형됐다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사라진 황녀 같은 건 애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안나 앤더슨의 본명은요. 프란치스카 스첸츠코브스카입니다. 요 사람은요. 러시아 왕가와는 정말 요만큼도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요만큼도 관련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황실 예법을 알고 뭐 춤을 알고 군인을 알고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단독으로 저질러진 게 아니다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 여자는 아나스타샤가 아니에요. 공장 노동자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 안나 앤더슨이 진짜 아나스타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조작됐다고 믿고요. 사실은 아나스타샤가 진짜 있었다고 믿어요. 하지만 이 안나 앤더슨의 직계 가족과 DNA가 일치했기 때문에 전혀 아나스타샤와는 관련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귀 모양, 왕실 예법, 춤, 흉터 이런 거는 미스테리야. 아직도 몰라요. 왜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는 몰라요. 이거는 누가 가르쳤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가르쳤는지, 러시아에서 그랬는지, 폴란드에서 그랬는지, 어디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어. 단독 범행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여자는 아나스타샤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직도 이런 걸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개뻥이에요. 10년 전에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걸 미스테리라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살 시도부터 의도된 게 아니었을까요? 그랬을 수 있어요. 또 워낙 러시아 사람들이 이 황실 일족이 다 죽은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믿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아나스타샤가 살았던 1900년대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를 파멸로 이끌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러시아 왕실을 위험에 몰아넣었던 요승 라스푸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이 라스푸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그가 장악했던 로마노프 왕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로마노프 왕실의 14대 차르이자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입니다. 이 니콜라이 2세는 1894년에 황제로 즉위했는데 성격과 정치가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을 보여준 아주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상당히 유순하고 여려서 아버지로부터 계집아이 같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고 해요. 물론 이 니콜라이 2세의 아버지였던 알렉산드르 3세가 190cm가 넘는 거구인데다가 엄청 솔직하고 검소하고 호방한 성격이어서 니콜라이 2세가 좀 더 유약해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 알렉산드르 3세는 자기가 50세인 만큼 나이도 어렸고 상당히 건장했고 힘도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니콜라이 황태자에게 황제 수업을 한 30쯤 됐을 때 천천히 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알렉산드르 3세가 갑자기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면서 니콜라이는 황태자 준비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황제가 되어서 본인도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해요. 정말 아무것도 배운 게 없으니까요. 이것만 보면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능력을 잘 파악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일 수 있겠지만 일단 황실의 사람으로서 황제가 되는 인물이 할 만한 말은 아니죠. 왕이 되기 싫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정확히 나는 왕이 되기 싫어가 아니라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나는 제대로 배운 게 없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1894년 급하게 약혼 상대였던 알렉산드라와 결혼을 하고 바로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을 외할머니로 두고 있었던 알렉산드라 황후는 니콜라이와 연애 결혼을 한 만큼 금슬이 좋아서 결혼하고 바로 다음 해인 1895년에 첫째 딸 올가를 시작으로 줄줄이 타티아나, 마리아, 아나스타샤를 낳아서 4녀를 두었고 아들이 없어 걱정하던 차에 막내 아들이자 황위를 이어갈 황태자 알렉세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고 아주 행복한 황실 같아 보이는데 이 알렉산드라 황후가 빅토리아 여왕의 혈통인 만큼 그녀는 혈우병 보인자였습니다. 혈우병은 선천적 유전병이면서 혈액 응고인자가 없어서 몸 밖이든 아니든 피가 나기 시작하면 출혈이 쉽게 멎지 않아서 작은 상처 하나에도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병이에요. 그리고 이 혈우병은 X염색체의 혈우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가 이 한 쌍의 염색체 모두에 발생했을 때 이 혈우병이 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XX 염색체인 여성들은 X 염색체가 2개이기 때문에 발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지만 남성은 X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만약에 혈우병 보인자일 경우 발현될 확률이 50대 50이에요. 발현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근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혈우병 보인자였기 때문에 혈우병은 왕가의 병이라고도 불렸어요. 왕가의 병이라고도 불렸는데 빅토리아 여왕의 또 다른 별명이 그거거든요. 유럽의 할머니. 그만큼 유럽에 각지에 자기 자손들이 퍼져 있어요. 때문에 대체적으로 혈우병은 남성에게서 발병하며 여성들은 주로 보인자입니다. 근데 이게 또 무조건 그러면 여자들은 다 보인자인가요? 라고 할 순 없어요. 이 혈우병 중에는 형이 있어요. 혈우병 중에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C형이 있어요. 이건 혈액형이 아니에요. 그냥 그 혈우병 중에 나타나는 타입이에요. 근데 대체로 A형에서 대부분 나타나는데
B형은 한 10 몇 %쯤 돼요. 한 A형이 70 몇 %쯤 되고 B형이 10 몇 %쯤 되는데 아마 이 유럽 왕실에 있었던 혈우병은 B형이었을 거예요. 간염같이. 간염이랑 비교해야 되나? 아무튼. 근데 만약에 정말 재수없게 C형이 걸리잖아요. C형이 한 5% 내외일 거예요. C형인 게. 근데 그 C형이 발현되면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무조건 발현됩니다. 하지만 이 C형일 확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일단 A형과 B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유럽 왕실은 B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체로 남성에게서 발병이 되고 여성들은 보인자입니다. 보인자라는 말이 어려운 건 아니지? 이 잠복하고 있는 거예요, 병이. 때문에 이 빅토리아의 아들과 3명의 손자가 혈우병을 앓고 있었고 손녀였던 알렉산드라는 보인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운이 나쁘게도 이 알렉산드라의 아들이었던 알렉세이가 혈우병에 걸려버린 거죠. 때문에 이 알렉산드라 황후는 왕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겉으로는 알렉세이의 혈우병을 숨기면서 괜찮다, 우리 아들 잘 자라고 있다 했지만 평소에는 늘 알렉세이가 다치지 않도록 사람들을 붙여서 보호했어요. 하지만 1912년 9월 알렉세이가 덜컹거리는 마차를 타고 가던 도중에 갑자기 고통을 호소했고 황후는 급하게 마차를 돌렸으나 알렉세이의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비명을 지르면서 괴로워했다고 해요. 아마 마차를 타고 가다가 이 덜컹거리는 마차로 인해서 어딘가에 부딪혀서 허벅지 쪽 혈관이 터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다리와 사타구니, 복부까지 피 때문에 팽창했고 그렇다고 이 출혈 부위를 째가지고 뭐 피를 뽑고 혈관을 지져가지고 이걸 막을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으니까 당시 8살이었던 알렉세이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10일 동안이나 사경을 헤맸다고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으나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대로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황후는 성직자까지 불러서 마지막 의식을 행했고 이미 나라에는 황태자가 아프다더라, 아니다, 암살당할 뻔했다더라, 아니다, 이미 죽었다더라 하는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니콜라이 2세는 너무 심약한 아버지잖아요. 니콜라이 2세는 차마 이 아들의 아픈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아들 방에 찾아갔다가도 금방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섰고 알렉산드라는 옆에서 차라리 죽여달라는 아들의 비명을 들으면서 옆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기적같이 등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라스푸틴입니다. 라스푸틴은 1869년 시베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본명은 라스푸틴이 아니라 그리고리 예피모비치 노비흐입니다. 그는 위로 아래로 형제 자매들이 있었으나 모두 어린 나이에 사망해서 라스푸틴은 9남매 중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집안의 장남이 되었고 어렸을 때 학교에 등록해두긴 했으나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학교를 가지 않았고 라스푸틴은 문맹이 됩니다. 그는 공부에 관심 없는 상당히 반항적인 아이로 자랐고 어느 정도였냐면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면 타고 간 말을 저당 잡고 술을 사 마셔요. 그리고 걸어 돌아옵니다. 그 정도로 술을 좋아했고요. 술에 취해서 싸우기도 해서 얼굴이 멍투성이가 되는 일도 있었고 엄한 사람한테 시비 털어서 며칠 동안 감옥에 수감된 적도 있어요. 거기다가 술과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이 여자를 상당히 좋아해서
여러 여자들을 쫓아다니고 사귀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고, 이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방탕한 사람이라는 뜻의 라스푸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것이 그의 성이자 이름이 됩니다. 정확히는 성이 된 거예요. 알려지기는 그리고리 라스푸틴이라고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라스푸틴이 그의 성이 됩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장남이 라스푸틴이라는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얻게 되자 걱정이 되었던 부모는 라스푸틴보다 2살 많은 이웃 마을 아가씨 프라스코비아와 결혼을 시켰고, 그는 곧 그녀와의 사이에서 5명의 아이를 낳으면서 정착해서 잘 살아가는 듯 됐어요. 이렇게 보면 그냥 농부 가족 같죠? 근데 이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3명을 낳았고, 두 번째 아내와 사이에서 2명을 낳았다. 그래서 총 5명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딱히 부인을 2명을 두진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그러나 시간이 흘러 28살이 된 라스푸틴은 정확하게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갑자기 수도승을 자처하며 성소를 찾아서 러시아 전역을 떠돌아다닙니다. 그가 갑자기 왜 성소에 집착하며 떠돌아다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당시 마부 일을 하던 라스푸틴이 어느 날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학생이 훗날 주교에 오르게 되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신학생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라스푸틴은 학생이 해준 말인 신은 탕자의 귀환을 기다린다. 그 누구도 늦지 않았으니 신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 라는 말에 감명을 받아서 이러한 감동을 주위에도 나누고 싶었는데, 그의 주위 사람이 다 누구예요? 농민이죠. 이웃이라고 해봐야 고작 200명 정도밖에 없는 이 평범한 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는 뭔가 농부 말고 더 큰 일을 하고 싶었던 건데요. 결국 라스푸틴은 수도원과 성소를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순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때부터 신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한 번은 그가 성모상이 있는 방에서 밤을 보낸 적이 있는데, 밤중에 잠에서 깼을 때 성모상이 흐느끼는 것을 보았고,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리고리야, 인류의 죄 때문에 눈물이 나는구나. 가라, 떠돌아다녀라. 그리고 사람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해라. 라고 했대요. 그때부터 그는 예전에 방탕했던 자신을 버리고 성스럽고 신비스러운 순례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멀리하고 과자나 후식 혹은 고기까지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는 문맹이었으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신만의 종교 철학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가 정식으로 자격을 받지는 않았으나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점차 치유 능력이 있는 신비로운 순례자로 명성을 얻게 되었는데, 1903년쯤 됐을까? 명성을 얻다가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자리를 잡을 정도로 유명인사가 됐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명성을 얻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아예 그냥 자리를 잡아. 당시에 영적인 경험과 이야기에 열광하던 러시아 사람들은 그의 독특한 성경 해석이나 마치 중세에서 온 듯한 그의 외모에 관심을 가졌고, 그러한 그가 예언 능력이나 치유 능력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후원해주는 사람도 생겼고, 자연스럽게 거주지도 생긴 겁니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해서 약 2년 동안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드디어 1905년 11월 1일 니콜라이 2세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만남이 상당히 강렬했나 봐요. 니콜라이 2세의 일기에 신의 사람이자
토볼스크 구베르니아 지역 출신의 그리고리를 만났다 라고 적었고, 편지에는 며칠 전 나는 한 농민을 접견했는데 그는 나에게 놀랍도록 강한 인상을 남겼다 라고 썼을 만큼 이 뭔가 라스푸틴에게 강렬한 인상을 받았나 봐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라스푸틴의 눈빛을 보면서 영혼을 꿰뚫어보는 눈빛이다 라고들 말했대요. 좀 약간 눈이 되게 형형하죠? 말라가지고 눈이 이렇게 푹 꺼지고 되게 눈빛이 형형한 사람이라서 눈빛이 강렬해서 인상도 강렬했나 봐요. 자, 그리고 다음 해인 1906년 별장에 묵고 있었던 총리 스톨리핀이 폭탄 공격을 받게 되었고 집이 무너지고 손님들을 비롯해서 32명이 다치고 30명이 사망하는 큰 사고를 겪게 됩니다. 물론 총리는 다치지 않았지만 총리의 두 자녀의 상태가 심각했었다고 해요. 3살 난 아들은 발코니에서 추락해서 엉덩이뼈가 부러졌고요. 15살이었던 딸 나탈리아는 두 다리가 부러지고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어요. 둘 다 되게 심각한 상태였는데 이 니콜라이 2세가 이 소식을 듣고 총리에게 라스푸틴을 한번 만나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라스푸틴이 기도를 해주겠다라며 총리의 딸을 만납니다. 그리고 만난 후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가 왔을 때 그 남자는 아이를 건드리지도 않았다. 그는 침대 끝에 서서 성 시므온의 성상을 들고 기도를 했다. 나갈 때 그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두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 라는 게 이제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나탈리아는 다리를 절기는 했으나 건강을 회복했고 아들 역시 그러했는지 라스푸틴의 명성이 귀족들 사이에서도 치솟기 시작합니다. 귀족들과 함께 있는 라스푸틴입니다. 보이시죠? 여기에 있는 남자가 라스푸틴입니다. 설마 하고 소개시켜 주기는 했으나 정말로 그가 나탈리아의 다리를 고치자 니콜라이 2세는 라스푸틴을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불치병인 혈우병을 앓고 있었던 아들을 둔 니콜라이 황제와 알렉산드라 황후에게 기적을 일으켜 줄지도 모를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1907년 3살이었던 알렉세이가 공원에서 놀다가 넘어졌고 다른 아이들 같았으면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거나 피가 나 울었을지언정 반창고 하나 딱 붙이면 끝이었을 일이었지만 알렉세이는 그렇지 않았어요. 겉으로 출혈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넘어진 건 아니었는데 멍이 들만한 상처였나 봐요. 또다시 다리 속에서 출혈이 시작되어서 다리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알렉세이가 고통의 비명을 질렀으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의사들을 동원해서 진통제를 처방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황제 부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라스푸틴을 불러들였고 라스푸틴은 아이의 신경을 자신에게 집중시킨 뒤 신께서 돌보시니 다 괜찮을 것이다 라고 차분하게 말해서 아이를 재웠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 알렉세이가 거짓말처럼 멀쩡해졌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 이후 라스푸틴에 대한 황후의 신뢰도는 급상승했어요. 그가 마치 아들과 러시아 황실을 위해 신이 보내준 신의 사자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후로도 라스푸틴은 알렉세이가 혈우병으로 고통받을 때마다 통증을 사라지게 하고 피를 멎게 만들었다고 해요. 당시 의사들도 고치지 못해서 진통제만 주던 혈우병을 라스푸틴은 도대체 어떻게 고쳐서 기적을 행했던 걸까요? 물론 혈우병을 완치시키진 못했어요. 그냥 고통을 잠깐 잠재워준 거지.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론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그가 성소를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정교회 중에 사이비가 있었고 이 사이비 정교회에서 최면수를 기반하는 수련법을 배웠다. 이것을 이용해
귀족들을 홀렸고 알렉세이를 진정시킨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알렉세이가 아플 때마다 의사들은 진통제로 아스피린을 처방했었는데 이 아스피린이 혈액의 응고를 막는 작용이 있어서 혈우병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고, 라스푸틴이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약물의 투여를 중지시켰던 덕분에 알렉세이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기가 기도를 해야 하니까 진통제 처방을 막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주사 맞는 아이들한테 약간 주의를 돌리잖아요. 네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요즘 어머니가 뭐 해주시니? 아, 저거 봐라, 인형 있다, 저기 라이온 인형 있다 하면서 주의 돌리고 주사 딱 놓으면 아기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아이의 시선을 분산시켜서 자기에게 집중시키고 차분하게 진정된 아이를 그냥 이제 자연 치유될 때까지 옆에서 도와준 거다 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일들을 바탕으로 라스푸틴은 황실의 믿음과 지지를 등에 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적인 뭔가 특이한 존재가 나타나면 그냥 덮어놓고 믿는 측이 있고 무조건 의심하고 보는 측이 있거든요. 라스푸틴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알렉산드라 황후의 시어머니였던 마리아 표도르브나 데비라던가 시누이 제니아, 딸이었던 올가 등이 라스푸틴을 의심했고, 멀리하라고 충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드라는 전혀 듣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라스푸틴은 황실에서만 검소하고 총명한 수도승 역할을 했을 뿐 궁 밖으로 나오면 자기 집에 사람을 불러다가 모임을 가지면서, 그래서 이 모임에는 주로 여성들이 많았고 라스푸틴은 귀족인 여성들을 꽤 거칠게 다루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문이 돌자 강요 대신들과 언론들까지 그를 의심하면서 내쳐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특히나 총리였던 스콜리피는 황후에게 라스푸틴을 멀리해라라고 강력하게 충고했으나 암살당합니다. 이 암살의 배후에 라스푸틴이 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자, 이렇게 주위에서 다들 라스푸틴을 멀리해라 간언을 했지만 니콜라이 2세는 오히려 그에게 비밀 경찰이었던 오흐라나를 붙여서 라스푸틴을 보호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알렉산드라 황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을 거예요. 황후는 혈우병 보인자였으며 신경쇠약을 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황후의 신경쇠약을 악화시키면서 거의 발작을 일으키게 만든 인물이 바로 알렉세이였기 때문에 니콜라이 2세는 황후의 신경쇠약을 막는다면 라스푸틴 10명을 불러도 좋다 라고 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히스테릭했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근데 이렇게 자꾸 황후가 라스푸틴을 싸고 돌자 이를 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입방아를 찌어댑니다. 알렉산드라 황후도 라스푸틴과 정을 통했다더라. 라스푸틴이 황후의 비밀 연인이라더라. 라는 소문이 돌고 돌아서 이를 두고 비꼬는 아주 저속한 그림들까지 퍼져서 왕실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사실 라스푸틴에게 황실은 든든한 뒷배였고 때문에 늘 검소하고 신성한 이미지를 유지했기 때문에 황후에게 그렇게 들이대진 않았을 거예요. 때문에 황후와 별다른 일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던 중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한 오스트리아 측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였고 스스로 세르비아의 보호국이라고 칭하던 러시아 역시 보고만 있을 순 없겠죠. 이렇게 전 유럽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여기저기서 제1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라스푸틴이
딱 하고 나타나서 참전을 반대합니다. 만약 지금 러시아가 전쟁에 나선다면 러시아는 모든 것을 잃고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니콜라이 2세는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출정을 합니다. 나가서 싸웠는데 황제가 없는 이 틈을 타서 라스푸틴은 점점 황실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황후를 시작으로 그 황실 측근들을 이제 다 자기 편으로 만드는 공작을 했던 거죠. 자, 그러자 이에 반감을 가진 황실 세력들이 이제 황제 부부는 이야기를 해서 들을 만한 상대가 아니다 라고 느껴서 아예 원인이 되는 요승 라스푸틴을 제거해버리자 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주동자는 황제의 조카 사위였던 유스포프 공작이었고 황실 옹호단체인 검은 백인단의 창립자였던 블라디미르 프리시케비치와 그의 측근이 이를 도왔고 황족인 디미트리 파블로비치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들을 포함해서 또 다른 신원미상의 남자 2명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누군지는 나중에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렇게 요승 라스푸틴을 죽일 사람들이 모였고 유스포프가 당시 이 라스푸틴이 빠져있던 황제의 조카딸이자 자신의 아내였던 이리나 공주를 만나게 해주겠다라면서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네, 이 이리나 공주를 보여주겠다라면서 자기 집에 초대를 했고 이 암살자들은 라스푸틴을 죽이기 위해서 1층에다가 파티룸을 꾸미고 그의 음식과 술에 치사량이 넘는 청산가리를 잔뜩 넣어두고 기다렸습니다. 공모자들은 2층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2층에서 이 전에 존재했던 고대 학문의 중심지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도서관인데 약간 학교 같은 느낌이었어요. 안에 정원도 있고요, 연구실도 있고 뭐 의학 학교도 있고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약 한 50만 권 정도가 있었다고 추정이 되는 곳입니다. 이 도서관은 기원전 332년 알렉산드로스 왕이 자신의 이름을 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수도가 되었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지었던 도서관의 이름이에요. 이 알렉산드로스 3세 메가스 왕의 영어식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자, 도서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 알렉산드로스 왕,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면 정복군주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근데 이 알렉산드로스 왕은요,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필리포스 2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혈통을 되게 중요시하던 마케도니아 왕가의 오늘은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고대 학문의 중심지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도서관인데 약간 학교 같은 느낌이었어요. 안에 정원도 있고요, 연구실도 있고 뭐 의학 학교도 있고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약 한 50만 권 정도가 있었다고 추정이 되는 곳입니다. 이 도서관은 기원전 332년 알렉산드로스 왕이 자신의 이름을 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수도가 되었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지었던 도서관의 이름이에요. 이 알렉산드로스 3세 메가스 왕의 영어식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자, 도서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 알렉산드로스 왕,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면 정복 군주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근데 이 알렉산드로스 왕은요,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필리포스 2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혈통을 되게 중요시하던 마케도니아 왕가에서 이 알렉산더는 순수 혈통이 아니라 혼혈로 태어났던 거예요. 물론 어머니도 왕족이었으나 이 왕실은 그 왕실만의 핏줄이 쭉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마케도니아에서는 혼혈이었던 거죠. 그래서 혈통과 관련된 사건들로 인해서 아버지랑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삼촌이 연회 자리에서 이 혈통들의 합으로 인해서 좀 좋은 왕이 태어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넌 순수 혈통이 아니라 넌 잡종이야 이런 식으로 돌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니? 라고 하니까 옆에서 보던 아빠가 이제 보다 너무하잖아. 삼촌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인잔을 들고 아들한테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의자에서 꼬꾸라집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 알렉산드로스가 비웃어요. 아니 뭐 아시아까지 정복하시겠다는 분이 의자에서 꼬꾸라지니까 뭐 이거 참 이런 식으로 비꼰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어머니랑 같이. 하지만 운이 좋게도 아버지가 후계를 지정하지 않고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왕이 돼버립니다. 아주 운이 좋게도. 어머나 너무나 우연히도. 그런데 딱 왕으로 즉위했을 때가 20살이었어요. 애송이 아니야, 애송이. 이 애송이 왕이 딱 즉위를 하니까 그리스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거 우리가 뒤집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 알렉산드로스는 바로 기병 3,000명을 끌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당시 폴리스였던 테살리아를 먼저 제압을 하니까 다른 도시들은 알아서 꼬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꼬리 내린 도시에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비범했어요. 약간 20살 때는 치기도 있고 니네들이 감히 나한테 그래? 내가 니네들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알렉산드로스는 후에도 되게 유명한데 자기한테 항복한 나라에는 아주 관대했어요. 근데 이게 원인이 교육에 있었을 거라 봅니다. 이 알렉산드로스의 스승이 레오니다스였고요. 청소년기 때의 스승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한테 7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이 알렉산드로스는 철학적인 부분을 이어받았다기보다는 약간 제왕학, 교양 이 정도만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그가 좋아했던 책은 서사시 일리아스입니다. 영웅 서사. 그래서 영웅심이 되게 빠져 있어서 잘 때도 베개 밑에다가 이 일리아드를 넣고 잘 정도였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알렉산더가 정복자가 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가 반란을 진압을 했는데 1년 뒤에 또다시 그리스 서쪽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다시 진압을 하러 갑니다. 근데 이때 소문이 하나가 퍼져요. 알렉산드로스가 반란을 진압하다가 전사했다더라 라는 소문이 들리면서 아 그래? 알렉산드로스가 죽었으면 우리 또 반란 일으킬 수 있겠는데? 야 우리 한번 엎어보자! 라고 하면서 테베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테네가 여기에 가담해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있던 알렉산드로스는 바로 테베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도시를 아예 포위해서 점령해버리고 테베를 전부 쓸어버려요. 다 파괴해버리고 시민들을 전부 다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테베는 되게 격렬하게 저항했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본 아테네가 무조건 항복을 했기 때문에 아테네에는 또 관대했어요. 이쯤 되면 약간 반란을 진압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정복왕이 되어가는 느낌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반란을 진압하고 남하를 하고 페르시아를 격파를 하고 항구 도시를 점령을 하고 그 와중에 그 유명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게 됩니다.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테르미소스의 신탁에 내려오는 건데 테르미소스의 우마차를 타고 오는 자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신탁이 있었는데 마침 시골 농부였던 고르디우스와 그의 아들 미다스가 우마차를 타고 테르미소스 성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마차다! 왕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지만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렇게 고르디우스의 아들 미다스가 왕이 되었고 이후 미다스는 자신과 아버지가 타고 들어온 우마차를 제우스에게 바치는데 신전 기둥에다가 이거를 완전 복잡한 매듭으로 막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후 이 고르디우스의 우마차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었는데 이 알렉산드로스가 프리기아로 진군을 하다가 이곳에 도착을 해서 매듭 전설을 듣습니다. 그래서 또 갔지. 우리 알렉산드로스는 이런 거 좋아하니까 갔어요. 그래서 매듭을 막 열심히 풀고 있는데 아무래도 못 풀겠는 거야. 그래서 빠개치니까 칼을 뽑아들고 매듭을 탁 하고 내리쳐서 풀어버립니다. 그렇게 아시아의 왕이 되죠. 물론 이것도 전설이고요. 바늘 같은 걸로 해서 매듭을 풀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칼로 끊었다는 이야기죠. 이호그는 24살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집트로 남하를 해서 농성하는 도시 시민들을 또다시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도시 사령관을 전차에 매달아서 죽을 때까지 자갈밭에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대도시였던 예루살렘이 알렉산드로스에 즉각 항복을 합니다. 이건 알렉산드로스가 무서웠다기보다는 당시 정복을 하고 있던 페르시아에 대한 이집트의 반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성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알렉산드로스를 해방자라고 부르면서 반겼습니다. 덕분에 그리스인이었던 알렉산드로스는 이집트로 넘어와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됩니다. 거기다가 전설에 따르면 이 알렉산드로스는 사막으로 가서 위대한 이집트의 신인 아몬의 신탁을 받았다고 전해져요. 근데 이 아몬이 사실 너는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이러면서 갑자기 출생의 비밀을 빠밤하고 풀어버리더니 파로스 섬이 있는 곳으로 가서 위대한 도시를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게 기원전 331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세우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알렉산드리아는 직사각형으로 생겼대요. 직사각형인데 긴 쪽이 경기장 30개 정도의 길이고요. 짧은 쪽이 경기장 7개에서 8개 정도의 길이에요. 이 단위를 스타디아라고 부르는데 1스타디아가 18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한쪽으로는 지중해를 맞닿아 있고 한쪽으로는 호수를 접해 있어요. 그렇게 알렉산드리아를 건설을 하고 6개월 뒤에 알렉산드로스는 또다시 이집트를 떠나서 원정을 갔고요. 기원전 323년 갑자기 사망합니다. 이것이 알렉산드로스의 정복 루트예요.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여기 있죠. 알렉산드리아 있죠. 알렉산드리아 여기 보면 요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알렉산드로스가 사망하자 알렉산드로스가 가장 신임했었던 장군 중 한 명인 프톨레마이오스에게 이집트가 넘어가면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시작이 되어서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를 지배를 하게 됐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이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알렉산드리아가 문명, 지식, 학문의 중심지가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항상 뛰어난 학자들을 자기 주변에 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을 하나 짓게 되는데 여기에
도서관을 지은 이유는 물론 수도니까 상징적인 이미지도 있겠지만 지중해나 파로스섬도 있고 나일강도 가까웠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거의 모든 도시와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알렉산드리아 안에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항구 근처 마을 혹은 왕궁 근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데메트리우스에 의해서 최초로 조직이 되기 시작했는데 본관은 브루케이움이라고 불렀고 별관을 세라피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처에 무세이온이라는 연구기관 같은 게 있었어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더 큰 거야. 무세이온이라는 학당이 있었는데 학당 근처에 이 도서관을 지었기 때문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도서관에 와서 보기도 하고 도서관에 있던 사람들이 연구기관에 넘어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학문적으로 서로 영향을 받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무세이온은 지금의 박물관을 뜻하는 뮤지엄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내부에는 정원, 공동 식사실, 독서실, 강의실, 집회실, 기타 등등 심지어는 그리스의 의학자였던 헤로필로스가 도서관 내부에 의학교를 세웁니다. 이 도서관을 지었던 프톨레마이오스의 목표는 세계에 있는 모든 책을 갖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이 도서관을 후원을 했어요. 왕가에서 도서관을 후원한 거예요. 덕분에 도서관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었고 뭐 신간도서 들어온 건 따로 분류하고 뭐 카테고리 나눠가지고 책을 분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부서가 따로 존재했어요. 책을 관리하는 부서. 그리고 국경에 상관없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들어오는 모든 혹은 나가는 모든 수출입되는 모든 품목 중에 문헌 혹은 책이 있으면 거의 반강제적으로 가져와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복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주인한테 다시 돌려줬어요. 이거를 무역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책이 모였겠어요. 매일매일 어마어마한